영토와 종교, 경제적 이권까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갈등은 그 역사만큼이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두 나라 분쟁 상황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잠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 캅캅스의 화약고라고 하는 저 카라바흐 지역. 어떻게 저런 국경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땅 안에 아르메니아 개인들의 자치구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태생적으로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은 아제르바이잔 땅인데 주민의 95%는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살고 있는 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분쟁의 씨앗을 이미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우리 요즘 말하는 민족국가 이런 게 생기기 전에 그냥 여러 종족들이 여기저기서 같이 어울려 살았죠. 네. 근데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민족국가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지역으로든 포함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큰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이제 합병을 해나가는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됐는데, 이제 20세기 초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만들어지고 예. 주변에 많은 여러 나라 국가들이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합병이 됐습니다. 이 두 나라가 다. 근데 합병이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로 그러니까는 이 편의에 의해서 당시 소련이 그 현재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그 땅, 네. 그러니까는 땅은 그 아제르바이잔 땅인데 주민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아제르바이잔 행정구역 안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관리가 편하니까. 일종의 EEJ 전략이군요. 그렇죠. EEJ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그 소련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독립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20세기의 일인데 네. 그때의 분쟁이 지금 다시 확전되는 그런 이유, 그건 그렇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아까 그 지역 땅이 그 아제르바이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르메니아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좁은 회랑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마치 그 서독에서 서베를린 가는 길 있듯이, 근데 거기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거기를 평화유지군의 격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지난해 2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거기까지 정신을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그런 틈을 타서, 그러니까는 당연히 지금 현재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문제의 땅, 거기서 자꾸 독립을 하고 아르메니아로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겠죠. 네. 그러면서 군사작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러시아 자국 상황에 따라서 소수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 지역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데 카프카스 지역, 그 카프카스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그 세 나라가 조지아, 그다음에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있거든요. 세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사실 그 민족적으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그 왼쪽 위에 보면 조지아라고 있잖아요. 옛 그루지아. 네. 옛날에 이제 그루지아라고 불렀는데 조지아에서 이제 그루지아가 그 러시아식 발음이라고 해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그 민족 구성이라는 건 서구적이거든요. 반면에 아르메니아는 넓은 의미에서의 인도 유럽어 계통의 주민이고 아제르바이잔은 이 동쪽에서 이렇게 이동한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와 같은 그런 계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으로 너무 다르죠. 그런 민족적인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정학적 문제. 예를 들어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붙어 있죠.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지아는 아제르바이잔을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 튀르키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족적인 그런 이유로 아제르바이잔을 지원을 네. 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그 아르메니아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그 넓은 의미에서 인도 유럽어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란하고 또 가깝습니다. 그 이란은 아제르바이잔하고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또 충돌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란은 또 아르메니아를 지원하고, 이란은 복잡한 상황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결국 분쟁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렇죠. 결국 이제 필사의 대탈출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르메니아 총리가 언급한 대로 인공 청소의 공포,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르메니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아르메니아 총리는 그런 이제 공포가 그런 그 위험이 있다 말을 했죠. 근데 아제르바이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위험 없다. 우리는 일반
그 시민들은 그 생명을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 지역은 지금까지 그 인종 학살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네. 수세기 동안에 그런 역사를 그런 기억을 안고 있는 저 아르메니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어떤 그 자신들을 보여줄 거라고 했던 이게 지금 사라진 상황에서 예. 아제르바이잔의 군사력 동원 여기에서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 그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탈출 행렬 그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 땅으로 향해서 네. 그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두 나라의 분쟁을 만들고 키운 러시아는 쏙 빠진 상황에서 결국 혼란만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사태 해결책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분쟁 지역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내적인 요인과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갈등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어느 쪽을 지원하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네. 결국 주변에서 그 지배적으로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력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 어느 한 민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결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사실 많은 그 충돌이 있었고 원한 관계가 있는데 결국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게 해결책이지 네. 결국은 외세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내에서 통제력을 잃은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터져 나오는 곳 코소보하고 또 세르비아도 비슷하게 보일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사실 국제사회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과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소련의 영향력이 사라진 뒤로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연방도 해체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지금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그 전에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도 또 분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또 그 같은 유고 연방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해체가 된 뒤로는 예. 그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땅 안에 깊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세르비아와 코소보 사이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혼란이 결국은 그 자국의 그 뭐랄까 자강 능력 이런 네. 것들을 키우지 않으면은 외세가 그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네.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평화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해 보면서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